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직선제 좌담회의 사회를 맡은 광전입니다. 오늘 좌담회는 이 총무원장 선출제도 후 개혁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놓고 출가자와 제가자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종단의 미래에 함께 고민하고자 마련된 공개 좌담회입니다. 첫 번째 의제 총무원장 선출 제도 후 역사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조계종은 1994년 종단 개혁 당시 개혁회의에서 종헌 개정을 통해서 총무원장 직선제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원로회의에서 부결된 바 중앙중앙의원 81명과 각 교구본사별 10명의 선거인단으로 구성되는 총 321명의 선거인단이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지금의 간선제로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러한 제도 변화의 배경과 의도 그리고 또 현실에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현재 총무원장 간선제는 대파정치, 정실인사, 공천 구조의 고착화와 같은 문제 등으로 오랫동안 종도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들은 과연 어떤 점에서 승가 공동체의 자율성과 청정성을 훼손하고 있는지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먼저 태율 스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말문이 열리려면 좀 시간이 필요한데 먼저 저에게 마이크를 주시네요. 어느 선거제도든지 반드시 해답은 없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4년 이후에 대략 30년간에 걸쳐서 간선제를 시행을 해봤는데 그동안에 이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물론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직선제에 대한 그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우리 종도들의 의견도 역시 80% 이상이 그 직선제를 선호한다라는 그런 이제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무산됐는데 다시 또 이번에 내년이면 또 총무원장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어떤 선거제도든 또 특히 직선제를 굳이 추진해야 되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종단이 또 종도가 화합하고 또 우리 종단을 여급하게 만들고 또 불교의 근본 정신인 그 화합된 그런 이제 평등한 승가 구성을 하기 위함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선거 이런 모임을 하다가 보면은 이건 무슨 어떤 상대에 대한 비난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심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화합이다. 그리고 또 여급이다. 또 평등한 우리 승가 구성을 위한 그런 노력이다. 저는 이렇게 일단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간선제를 해봤는데 제일 무엇보다도 항상 지적되는 것이 그 소위 매관, 매직, 매표 또는 야합 이런 말들을 참 듣기도 민망한 말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매관, 매직, 매표 또는 담합이 용이한 제도들라는 것이죠. 321명이 치르는 그런 간선제로서는 이걸 막을 방법이 없더라는 것이죠. 또는 이제 우리 대중들의 공의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소위 이제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권력 카르텔을 구축하는데 너무 용이한 제도들라는 것입니다. 또 종단에 대한 결과적으로 종단에 대한 불신, 또 종단에 대한 냉소, 또 대중 소외, 또 인재, 우리 불교권 내에 인재 등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혀 이젠 가장 적절한 인재를 적절한 장소에 잘 활용을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소위 이제 매관 매직을 통해서 담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미 선거 과정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이런 구조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정원종법이 거의 작동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오고, 우리 종단에 무엇보다도 종단 기구 간의 견제라든지 균형 또는 감시 이게 상당한 수준으로 잘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느냐라는 것이죠. 이미 세상을 떠난 전임 총무원장의 아마 피해를 우리가 많이 봤을 거예요. 그때 보면은 소위 이제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이것이 완전 무력화돼 버렸다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은 지방 분권이라고 할 만한 교구의 자치 역시 무력화돼 버렸죠. 모든 이젠 교구의 소임자 내지는 또는 이제 우리 종단 기구 안에 있는 산학 기구들, 심지어 동국대학교 중앙성가대학교에 크고 작은 소임까지도 거의 1인에 의해서 전행되거나 아니면 나눠먹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이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종단 안에의 각 기구들을 권력 유지 수단 내지는 비판 세력을 제압하는 하는 수단들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중앙종회에서도 보면은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종단에 대한 그런 비판을 많이 일부에서 했었는데 상당한 수준을 했었죠. 그때 보면은 중앙종회에서 완전 장악되어 있는 중앙종회에서는 해종특위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탄압을 하고 이런 걸 우리는 직접 경험을 해본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총무원의 호법부를 통해서 조사라든지 또 기소권을 남용을 하고 있고, 또 총무부는 인사권을 또한 휘두르고, 그리고 국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지원금을 소위 이제 통치 자금 내지는 통제 수단으로 활용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상권 분리의 하나인 포계원에서도 역시 심판을 통해서 어떤 처벌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각종 종단 산하 기구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내 편 아니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자의 그런 무원칙한 그런 인사, 또 징계, 재정 독점권, 또 징계권 이런 것들이 간선 제도를 통해서 통제 불능 상태가 되고, 또 소수의 권력을 장악한 측에 의하여서 마음대로 가능한 그런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대중과 함께하는 그런 이제 우리 종단이 아니라
대중을 소외시키고 또 대중의 뜻과 전혀 뜻이 반영되지 않는 이런 통로, 또 역시 대중 입장에서도 종단의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고 또 매관, 특히 매표에 의하여서 선출된 그러한 그 권력들은 역시 우리 종도들을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이죠. 종도들은 무시의 대상이고 또 전혀 그 종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이런 대상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간선제는 무엇보다도 매관, 매직, 매표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는 것, 또 종도들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것, 종도의 뜻이 반영되지 않고 있고 그러면서 종단에 대한 불신이 만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종도들이 함께 동참하는 그런 구조들, 또 매관, 매직, 매표가 거의 가능치 않은 조직, 이런 선거제도가 그나마 그래도 그나마 직선제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십수년 전에 직선제를 들고 나와서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설문에서 대다수 80% 가까운 찬성 여론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다시 직선제를 거론하는 것은 흘러간 강물을 되돌리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이미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다는 느낌을 드는데, 저는 이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묻는 질문이 하나가 조계종이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 그리고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미래 사회에 조계종이 불교가 시대 정신을 갖고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 사회 국가는 가장 큰 걱정이 소멸되어가는 집단, 마을, 단체 이런 것들입니다. 시골에 많은 학교들이 문을 닫고 마을이 문을 닫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데, 종단이 이대로의 운영 체계를 가지고 버틸 수 있을까? 이것을 가장 먼저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저는 30여 년 동안 지방에서 또 사회복지, 그리고 마을 공동체, 그리고 주민들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쭉 지켜오다가 보니까 참여하지 않는 단체는 결국 몇몇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어지는 집단은 그 생명성을 잃을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묻는,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면은,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똑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보편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선제 취지는 좋을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폐단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층과 그렇지 못한 층으로 종단이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폐해를 많이, 직선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소비되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 이런 것들이 더 폐해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이미 기득권층에 진입된 사람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모든 종도들이 똑같은 우리 국민
헌법 1조에 듯이 주권재민이라고 하듯이 이미 입문해서 일정 기간이 지난 정도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적어도 종단 운영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는 길이 보편적으로 평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투명성입니다. 지금 태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억지로 눈을 가린 것 같은 현상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고, 저는 도반들이, 저도 종회위원도 했고 뭐 말사주의도 하고 종단 뭐 소임도 받은 적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심화된다고 하고 은폐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 상황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를 지지하고 있는 신도들이나 국민들에게 이제 알려진다고 할 때 정말 우리가 얼굴 들고 다닐 수 있을까, 이런 투명성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방식이 객관성을 지니고 있는가, 특히 불교 신도들이나 국민들이 보았을 때 그것은 타당하다고 얘기할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런 조직으로서 기능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만큼 책임의식도 없을 뿐더러 서로 담을 쌓고 사는 현상이 되어서, 이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것을 깨고 투명하고 또 객관적이고 보편 타당한 종단으로 만드는데 어떤 게 더 유리한가. 완전한 제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힘을 만들어내는 그런 제도로서 전환할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중국 역사를 얘기할 때 늘 두 가지 흐름이 있었다고 늘 얘기합니다. 하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중앙 집권적으로서 권한을 갖고 전체를 지배하는 시스템을 갖는 나라가 시대가 있었고, 거기에 반발하는 지방에서 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지방에 있는 나라나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권한을 달라고 하는, 그래서 반란의 이름으로 해서 또 지역 분권이 득세를 해서 전체를 장악했던 적도 있어서 이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아요. 제도의 완결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달려있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인데, 그래도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가 갖춰진 다음에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잘못 운영하면 또 폐해가 만들어지게 마련입니다. 제가 사람들 또 어른들하고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직선제를 할 때 가장 걱정 우려하는 게 전체가 참여하다 보면 그만큼 분열상도 많다. 그리고 또 이제 넘기 어려운 벽 중에 하나가 사회는 남녀의 문제지만 비구비구니의 참정권에 대한 동등성, 이걸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또 종도들이 아직 개개인이 그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불신이 또 있어서 좀 더 뭐 많이 배우고 뭐 경험이 많은 사람들끼리 뭔가 안을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것이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스님들과 또 선후배 스님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개개인은 다 나름대로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다 완성된 자질을 가지고 있고, 이게 불교 정신이기도 하고, 나에게 주어진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해서 간다고 하는 것이 불교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또 갈마 정신으로 돌아가서 예전에 율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의견을 도출해내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라고 하면,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발언권은 동등하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대중공사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저희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처음 출가했을 때 대중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대중봉사에 참여 자격은 누구나 동등한 거예요. 그런 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논제는 늘 대립적이라서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 있고 양보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설득이 될 때까지 끝없이 하고 그래도 시간이 부족해서 안 될 때에는 소수자가 나름대로 승복하고 그래도 승복이 안 될 때는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걸 꺾어서 퇴출시키는 게 아니라 여초복지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풀을 땅에다 땅으로 덮어두는 것처럼 잠시 덮어둔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퇴출하고 꺾는 게 아니라 그 의제가 성숙될 때까지 끝없이 노력하고 설득하고 기다린다는 의미도 있는데 현대사회에서는 그게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정신을 살리는 제도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해보고 우려하는 것이 스님들이 이게 두루마기 자락으로 선거한다고 왔다 갔다 전체가 움직이면 그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지 않냐 이걸 염려하는 어른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여러 단체에서 10,000명 정도 구성원이 선거를 할 때 직접 참여하지 않고도 방법을 여러 가지를 많이 우리가 실제 부재자 투표 같은 것도 경험을 했고 이제는 또 인터넷 기기가 활성화되어서 몇 군데만 설치하면 정보가 다 있어서 어디 가서든지 다른 곳에서 그 투표소에 참여를 해도 되고 해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고 얼마 전 제가 소속되던 사립유치원연합회가 있는데 회원이 3,000명 정도인데 처음으로 거기도 이제 직선 대의원제를 하다가 직선제를 실시를 했는데 3,000명이 참여하는 것을 모바일 투표를 했습니다. 선거인단을 정확하게 연락처를 받아서 업체를 선정해서 같은 날 동일한 시간대에 메시지를 날려서 거기에서 모바일로 찬반해서 집계를 하는 아무런 진행하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하게 된다면 지역을 뭐 전국적으로 한 서너 군데를 나누어서 도시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직접 참여해서 투표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모바일 투표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은 전문가들에게 의뢰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여하지 않는 소속감을 느끼지 않는 단체는 결국은 본인들의 삶을 본인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남의 삶을 사는 것이다. 주체적으로 살고자 하면 참여해서 책임도 지고 이런 것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몸으로 비유하면 심장만 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손발 세포까지 빠르게 움직여야 건강한 사람이지 머리와 심장만 튼튼하다고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종단이 저 산중에 사는 암자에 사는 스님들이나 또는 중앙에 와서 활동하는 스님들이나 모두가 같은 책임감과 의식을 갖고 참여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뭐 잠깐 공지사항 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을 좀 보시고 좀 조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정성훈 대표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쪽에 마이크 있으시죠? 스님. 예. 의제 일에 대한 그런 토론을 안 합니까? 이게 뭐 여기 토론이 아니라 간담회이기 때문에 같은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생각이 계시면은 그냥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초기 정원을 이제 만들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왔는데 변화되지 않는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좀 생각해보는 게 저는 이제 초기 정원을 누가 만들었을까? 저는 이제 많은 그때 이제 아마 기초위원분들이 이제 계셨을 텐데
아마 일본에서 법을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이제 많이 참여하셨던 걸로. 물론 이제 그건 좀 더 우리가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의 법과 제도 관행들이 그 초기 종언에도 저는 이제 들어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조선에서의 불교는 사실 자율적인 것이 아니고 하부기구였던 것이죠. 국가 동원의 하부기구. 또 일제하에서도 전쟁 수행, 일본국에는 전쟁 수행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그래서 초기 종원을 만들고 우리가 이제 초기에 통합동맹을 출발하면서 이런 조선과 일본 제국주의의 그 하부기구 같은 통치의 그 대상이 되는 이런 부분을 넘어서지 못한 것이 그대로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단으로서의 그 자율성, 또 하나의 우리가 서로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만들어야 될 그런 전망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이 종원의 이제 또 선거제도는 몇 차례 변해왔지만은 우리 스스로의 자율성들을 담보하지 못한, 우리의 근대성들을 찾아나가지 못한 것들을 이제는 넘어서야 한다. 그래서 종원에도 그러니까 이제 종원 직선제에 대한 것들도 하지만은 저는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종원의 정도의 권력은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합의국으로 동원 대상인데 무슨 권력가 있겠느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 교구종회에서 선거인단 10명을 뽑는데 다 작성된 명단을 동의를 구하는 것이더라고요. 몇 번 가서 이제 보면서 이건 제도의 문제도 있지만은 저는 승가의 자존심을 진짜 이거는 인간적으로 대단히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그 것들을 현 제도가 그대로 갖고 있고 이거를 계속 승가에 강요하고 있는 체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병 교수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오늘 간담회 참석하면서 제 역할이 뭘까 고민을 했고, 뭔가의 계율 전통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훨씬 더 잘 아시고 그래서 저는 그 윤리학을 하다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불교 윤리학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체성은 제가 시민교육, 인성교육 전문가 이런 호칭들이 주어지고, 그러면 특히 시민교육에 제가 이렇게 많이 교육부에 민주시민교육 전문위원장도 하고 그러면서 시민교육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민주주의와 승가 전통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그런 문제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대체로 우리가 그 민주주의 역사를 말할 때는 주로 아테네 민주주의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끝났는데 그 문제가 정리되는 게 정치학계나 세계 그 민주주의 시민교육 관련 학계에서는 20세기 중후반에 정리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민주주의의 뿌리는 아테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대 승가 전통에 있다. 특히 고대 승가 전통이 아테네 전통을 앞선다. 그 기준을 뭐 아시는 것처럼 그 그리스의 아테네는 노비, 여성, 이게 완전히 다 대체된 성인 남성들만의 민주주의 형태였다면, 승가에는 당시 엄격한 카스트 모든 계급 구성원들이 들어와서 동등하게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출가를 하고 일치 낙점인 거예요. 사실 여성들에게 특별권이 주어진 것은 20세기 영국 같은 나라는 20세기 한참 지나서 일인데 2600년 전에 그런 평등한 공동체가 실제로 작동했다. 그것이 이제 주목받으면서 서양에서 나오는 민주주의 관련 책들에는 두 가지를 반드시 언급합니다. 혹시 아테네만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에는 블랙 아테네 전통을 과장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근데 유독 우리는 특히 우리 학계가 시민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민주주의 전문가라는 사람부터 아테네 민주주의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게 마치 더 나름대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아테네와 비교하면 훨씬 더 앞섰던 고대 승가 전통의 내재되어 있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몰라서 말을 못하는 거죠. 몰라서. 그런 기본적인 문제를 하나 넘어가겠다는 생각을 해봤고, 그다음에 그런데 왜 직선제에 하는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저도 뭐 10여 년 전에 직선제 논의에서도 참여를 했었고, 그런 것들이 좌절되는 모습도 지켜봤고, 또 그 우려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제적들에 대해서도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학에서도 총장 선거를 직선으로 했다가 간선으로 했다가 지금은 다시 직선으로 하고 있어요. 직선제 총장들이 지금 승가에서 간선제로 한 것과 비슷한 병폐도 있긴 해요. 예전에는 뭐 패거리 짓기라든지, 특히 학벌이라든지 이런 거 패거리를 짓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긴 합니다. 그럼에도 간선제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간선제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켰던 그런 역사적인 아픔들이 우리 현대사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도 1987년 헌법체제가 등장하면서 가장 큰 변화가 대통령 직선제의 성취였습니다. 근데 그런 배경 속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 참여할 자격은 배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원칙, 그래야만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그런 전통에서 승가 전통은 대단한 전통이었다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아테네에 비해서. 근데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정말로 좋은 그 여법한 화합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실 알마정시를 저는 제도적 그 전제와 목표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본다면, 제도적 전제로서는 전원 참석 만장일치 하는 것이고, 목표 지향은 여법한 화합을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직선제에 대해서 우려할 수 있는 가장 큰 지점은 모든 사람들이 참여한다고 여법한 화합이 가능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게 더 흐려질 수 있지 않나, 이런 비판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그런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면서, 그럼 현재는 늘 계율이 운병예라고 그러고,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등장했던 것처럼 지금도 분명히 지금 현재 조계종직 간선제의 폐해가 분명히 드러나서, 이건 뭐 우리 사후대중 공동체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사회에서도 누구나 웬만하면 알 수 있는, 제가 밖에 불교가 그냥 관심이 없는 밖에 친구들 만나서 얘기할 때도 조계종 총무원장은 왜 그렇게 꼽아? 이런 말도 시작됐어요. 그럼 상당히 모욕감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전통의 뿌리를 형성했던 우리 불교계가 오히려 외부에서 그런 시선을 받게 되는 그 문제가 되는 간선제의 여러 폐해들을 이대로 놓고 볼 것이냐.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되고, 그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직선제라는 걸 전제로 해서, 직선제는 기본적으로 전원 참석, 또 두 번째는 이제 만장일치가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 이 문제도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쭉 말씀을 나누시면서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법한 화합, 그냥 겉으로만 화합이 아니라 법에 끊임없이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화합을 지향할 수 있는 직선제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구체적인 절차나 과정들이 어떻게 우리가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보는 자리가 아닐까 싶고, 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민사회,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 승가공동체, 사회대전 공동체가 만나는 그 지점에서 제가 그동안 공부해온 것들을 좀 나누고 또 의견을 듣고, 그것을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군법당, 교문법당, 초등교도소 등에서 봉사활동을 좀 했었고요. 10년가량을 했었고, 그리고 사회 이렇게 이론으로서, 대중의 이론으로서 승가의 수녀의 모습으로 대중 속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장 제가 밖에서 느끼는 그런 모멸감, 수치심은 수행자로서의 도덕과 예절과 양심과 수치심을 잃은 세속 사람들의 눈빛이 저에게 너무나 많이 이렇게 다가왔을 때, 정말 수없는 날들을 정말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수행자의 삶과 수행자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제가 종단 안에 승려로서의 제 삶에
가치라든가 의미를 많은 생각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절집에서 살아오면서 많은 시간 동안 고뇌하고 느꼈던 것들을 문제를 하나하나 파가다 보니까 이 문제가 정치의 인연과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정치 안에도 입법, 사법이 있고 언론이 같이 공존을 해야지만이 이 세상에 그런 어떤 견제생각관계 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종단을 살펴봤을 때 무소 권력으로 집권체제이면서 어떤 집단 카르텔이 형성이 되면서부터 어떤 그 스님들 간에 개파가 나눠지고 운중이 나눠지고 그리고 또 가진 자와 권력을 가진 자와 권력을 갖지 않는 자의 모습을 지니면서 수행자의 청정성과 수행자가 가고자 하는 수행의 가치가 파괴된 상태에서 스님들이 과연 수행을 할 수 있었으며 또 이 수행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굉장한 의문이 들었고요. 저는 또 비구니 스님으로서 제가 카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승려복지 실현을 위한 직선제 추진 카톡방을 만들었는데 제가 그걸 만들게 된 계기는 너무 많은 날을 가슴으로 울다가 가슴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런 제 마음속에 울림이 왔어요. 이러게 있다가는 제가 승려도 아니고 속인도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 생각에 너무나 밤새도록 울고 카톡방을 만들어서 전체 스님들을 그냥 제 핸드폰 안에 있는 많은 스님들을 그냥 모셨습니다. 모셔서 스님들에게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카톡방은 유지가 되고 있고 스님들의 용어는 직선제를 원합니다. 왜? 민중은 정치는 누구나 공평하고 평등한 거고 또 부처님의 인도의 사성제 계급을 타파하시고 부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을 평등하게 보셨고 불성의 자리로서 사람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불교라는 위대한 종교가 탄생을 했듯이 지금 현재 불교 안에서 또 저희 비구니 스님들의 그런 위치라든가 현대 시대적인 양성의 평등은 아직도 반연에 올라와 있지도 않고 또 비구니 회 자체에서도 스님들이 어떻게 보면 총무원의 정치 세력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으면서 거기서도 또 벌써 개파가 형성이 돼 있고 그 속에서도 라인이 형성이 돼서 그들만의 또 리그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 모습이 과연 어디서 세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가운데에서는 제일 범락도 짧고 세속의 나이도 어립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제일 가깝게 많은 대중 속에서 겪었던 저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불교를 바꾸지 않고 불교의 그런 입법 체제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 종단의 미래도 없고 또한 승려들의 삶의 수행권이 보장이 확립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리고 싶어서 많은 시간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있고요. 현재 비구니 스님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수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비구니 스님들이 세계에서 보면 제일 한국 비구니 스님들이 좋은 환경, 좋은 위치, 그 다음에 양성평등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취하면서 수행을 해 나간다고 하지만 세속에서 그러잖아요. 살림을 하시는 분들은 안 살림, 바깥 살림 할 때는 안 살림은 위험하지 않는 곳에서는 아내들이 집안 살림을 집안을 돌보고 집안의 온기를 조식하면서 가족을 잘 보살피는 일을 했고 바깥의 일은 남성분들이 다소 거칠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일을 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을 졌습니다. 그런데 한국 불교 안에 조계종 안에 비구니 스님들의 삶을 보십시오. 비구니 스님들이 세속에서 그냥 거의 방치되어 있어요. 종의 의원 스님들 10분 탄생하셨지만 그 밖에 스님들 입적에도 행적도 알 수 없고요. 그리고 또 비구니 스님 최근 들어서 생계가 너무 어려워서 환속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역시 조사도 하지도 않고 스님들이 어떻게 입적을 해서 어떻게 돌아가신지조차 파악도 되지 않고 단지 10,000명이 넘는 승려의 그런 존엄성보다 320명의 그 배부른 승려들을 위한 리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기하는 게 불교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교우가 율법을 따르는 게 수행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행자의 삶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욕망과 욕심과 가래를 내려놓고 좀 더 사회에 좀 더 함께 갈 수 있는 길, 세상 사람들에게 태양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저희는 출가 입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출가 입산 뒤로 승려들의 삶은 광원 4년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방치 상태입니다. 특히 비구니 스님들은 세속에 나가 있다 보면 너무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하고 의논할 수도 없고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미래 불교 새로운 스님들을 많이 모시고 스님들을 다시 이렇게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시지만 지금 현재 뛰어나고 능력 있고 교육을 잘 받고 계신 스님들이 너무나 각처에 계십니다. 그 스님들, 비구니 스님들도 인재를 발굴하셔서 종단의 일원으로서 스님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분야를 잘 개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차를 만들어서 스님들 한국의 약차, 사찰 약차를 만들어서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작년에 명장 신청을 했을 때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 비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거절을 받았습니다. 제가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베트남 여러 곳에 가서 방송 언론에서 많은 활동을 한지 다 알고 있지만 당신은 비구니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서류를 만들었을 때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양성평등의 법칙에도 어긋나고 또 수행자로서의 우리 승가가 대중에 화합할 수 있을 때 육하경의 원칙으로 저는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좀 더 나은 종단과 스님들의 그런 수행의 복지, 주거 의료, 그 다음에 수행 온 한립과 그 다음에 스님들의 입적 후에도 이력이 수습되지 않는데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모든 게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직선제가 되면서부터 의논과 모의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제 머리를 한번 봐주세요. 삭발 잘했죠? 손부터 딱 놓고. 정말 야불교 쪽에 좀 참 수행 잘하는 사부 대중 중에서 특히 출가하신 분들, 정말 출가 본연의 뜻을 가지고 수행을 잘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31년 전에 구미에서 포교를 하면서 구미 모든 고등학교, 중학교, 어린이회, 청년회, 대학생, 특히 구미는 공단 지역이라서 공단 그 현장에서 반장들, 구미 시장님이 한 번 하면 제가 한 번 가서 법해주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때 이제 94년도에 개혁이 일어났어요. 올라왔습니다. 그때 그 장본인이 이 성씨가 서씨예요. 아실 겁니다.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때 참 저는 그 의협심을 가지고 이 조계사에서 마이크를 잡고 은간히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스님들이 저기 강화문 세종대왕 동상 있는 데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그때 비구니 스님들은 유서를 다 써놓고 나간 스님들이 많아요. 그 조계사에서 그 스님들이 그 농성을 할 때 정경들이 와서 막을 때는 전국에서 성가대학의 스님들 한 300하고 전국 강원 학인들하고 해갖고
정경들하고는 줄당기가 됐는데 정경들이 밀리니까 뭡니까? 특수경찰인가요? 백골단? 백골단을 투입시키더라고요. 예, 한 40명 투입시키는데 우리 학인들이 한 3, 40분 만에 한 4, 50명이 어디가 깨지거나 터지거나 맞아가지고 쓰러지고 병원으로 이송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강화문으로 나가자. 청와대로 가자. 그래갖고 예, 세종 뭡니까? 그 이순신 장군 동산까지 갔는데 그 들어가면 발표지기를 가더라고요. 들어가면은. 예, 그래서 막 특수경찰대들이 그냥 쫙 버스로 들어오는데 스님들을 뭐 잡아가는 건 일도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마이크 잡고 신도님들을 그때 능인선에서 신도님들 한 2, 3천 명씩 계속 지원해 줬어요. 능인선언에서 신도님들을 그자로 불러냈습니다. 불러내가지고 스님들을 둘러싸라. 예. 정경들이 시민은 못 건드니까 스님들을 보호해라. 예. 스님들을 둘러싸서 스님들을 보호해라. 예.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참 농성을 하고 돌아왔는데 바로 이제 주동자들이 이 뭡니까 체포돼가지고 종로경찰서로 다 들어갔습니다. 예,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 하여튼 94년도 개혁을 하면서 저도 개혁위원이었고 모든 법안에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그때 사실은 직선제를 거론했죠. 예. 했는데 참 문제는 참 이상해요. 그 원로위원 스님들, 조실급 스님들, 지도자 스님들이 와가지고 너무 이거 많다. 오히려 더 분란스럽고 더 소란스러워진다. 줄이라. 예, 이렇게 어른들이 와서 강력하게 그 제지를 하는 바람에 예, 그러면은 이제 321명으로 추리된 겁니다. 네, 321명으로. 그리고 저는 이제 성가대학에 소임을 맡아가서 개운사 성가대학을 김포 성가대학으로 옮기고, 이제 정배 스님이 총무원장 할 때, 제가 자성당하고 만나가지고, 그때도 누가 자성 스님한테 저를 송단에 소임자로 추천을 했나봐요. 근데 자성당에 한번 만나자 하더라고요. 만나니까 스님은 너무 강성이고, 왜? 내가 총무 한 4번이나 전거를 했으니까요. 학생들 데리고. 너무 강성이고, 너무 성가대학만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스님이 이 총무원장 활동하는 좀 지방에서 편히 쉬시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고. 예. 그래서 나 저 종단에 미련 없다. 어떤 자리도 미련 없다. 좋다. 난 내려간다. 예, 내려가서 또 포기를 열심히 하면서 지난 지가 31년이 됐는데요. 그동안 종단을 종단 쪽으로 가능한 오줌도 안 넣고 고개도 안 돌리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예. 그런데 참 지금 현실을 직시해 보면은 이거는 아니다. 예. 결론이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그동안 어디에다가 뭐를 대겠다고 돈 한 푼 준 적이 없고 또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공찰 유지한다고 돈 줘본 적도 없고, 예, 그래서 제가 또 도량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시주돈으로 만들었으니까 역시 종단에 전부 재산 등록을 다 했습니다. 제가 죽고 나면 종단으로 기속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우리 스님들을 출가사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출가사문. 또 부족계를 받은 비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행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장 세상에서 공화적으로 자율적으로 청규를 잘 지키는 하합중이다. 성가대중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말을 우리 대한민국의 조계종이 듣고 있을까요? 예. 심지어 복전이다 그러잖아요. 복전에 복을 짓는 복받치다. 복전의 대상이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율장 정신에서 벗어난 지 너무 멀리 벗어났고 너무 많이 벗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이 종단이 변해야 된다. 더 가다가는 이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된다. 예. 제가 보면서 4년마다 치러지는 총무원장 선거 비용, 본사 주지 선거 비용, 종회의원 선거 비용을 여리저리 수소문하고 여론 듣고 추산해 보니까 그 금액이 500억이 넘어가요. 이 돈이 삼보 정제입니다. 스님들이 써서는 안 될 돈이에요. 이 돈이면은 이 종단 힘들고 어렵게 출가해서 수행하고 싶어하는 힘든 스님들 다 수행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아까 우리 스님이 말한 대로 정말 어렵게 처해 있는 스님들 다 복지를 챙겨줄 수 있고 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좀 달라지고 이제는 우리가 좀 각성하자. 우리 부처님 제자고 수행자이고 출가 사문이다. 이것을 저는 회복해야 되겠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사님.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벌써 이제 1시간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오늘 저녁 중으로 끝이 안 날 것 같아서 특단의 조치를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오늘 참석해 주신 패널 모든 분들께서 직선제가 지고지순한 최상의 제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직선제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종단의 현실에 있어서 응병요약, 병의 이 상황에 맞는 잠시 처방된 약으로 해서 유효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직선제를 주장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님들 삶에 대한 통계가 좀 필요하다.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종단은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 종단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 왜냐? 표가 없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 아니죠. 왜냐? 요 321명만 관리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반 종도의 삶을 보살피는 데는 결국은 직선제라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다음 주제에서부터는요, 이게 그 큰 주제로 해서 5개, 소주제로 해서 10개가 나왔는데, 이게 말씀하다 보니까 이게 주제 간에 자꾸 넘나들고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서 주제 2번으로 해가지고서 5분씩 드릴 테니까 시간만 좀 잘 좀 지켜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총원장 직선제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참여민주주의 강화, 사회적 흐름과의 종, 또 선거 투명성 제고라는 주제로 해서 현각 스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투명성은 어떤 제도를 합의해서 도출하고 그 지켜가는 책임성을 가지고 있으면 투명성을 확보되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 그리고 그 물음은 결국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라서 뒤에서 짬짬이 감춰진 상태에서 진행되어지는 것은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기술적 문제라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제도인지 빈틈을 있게 마련이라서 자꾸 그걸 빈틈을 제기해서 전체 틀을 흐름을 이렇게 건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이전보다 사회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온 곳이라서 합의만 도출된다고 하면 선거를 진행하는 투명성의 문제는 이거 좀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공영제를 운영을 해야 될 그 비용은 객관성으로 누구나가 다 이해할 만한 정도에서 종단이 모든 비용을 공영제로 운영을 해야 되고 그 외에 불법 이런 것이 전해진다면 그건 법에 의해서 엄정한 제재 조건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요 이전에 비구니 회의 스님들하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 비구니 스님들이 우리 종단에 그 출가 대중으로서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구니 스님들이 사회에 이 끼치는 공헌도는 지금 대단히 갈목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 비구니회 회장 스님이 있죠. 지금 저기 비구니 회관에 이분들 회장 선거할 때 비구니 스님들이 한 2-3천 명 넘게 모였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뭐 봉투 돌리지 않고 또 야합하지 않고 장난치지 않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선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회장이 됐고 또 전 회장, 현 회장이 임기 인수 과정에서도 약간의 어떤 의견 차이는 있었을지 몰라도 크게 종단이나 사회적으로 불효함 없이 임기 인수가 잘 돼서 지금 또 운영이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개혁 때 비구니 스님들한테 총무원장 직선제하면서 전체 투표권을 주자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됐냐 하니까 그리고 본사 주지도 10개를 비구니한테 맡기자 이렇게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율사 스님들이 올라와가지고 저를 찌르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미친 겁니다. 비구니 스님한테 맡기면 살림 잘 산다. 비구니 스님한테 맡기 비구들은 수행만 하자. 이럴 그때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비구니 스님들에게 10석의 의원을 줬어요. 종의의원. 그런데 이제 그 10명도 전 회장까지는 전국에 운영위원 200명이 있답니다. 비구니에. 200명이 올라와서 공정하게 선출해서 하고 선거해가지고 10명을 선출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옛날에는 비구니 성가를 비구 성가가 보호하라고 하고 비구니 스님들은 비구 성가를 존경하라고 부처님이 율장이 그렇게 해놨는데 이 비구 성가가 지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저는 이것도 좀 본받아야 되고 이 차제에 직선제를 해서 비구니 스님들 법계를 따라서 반드시 총무원장 직선제 투표권을 비구니 스님들한테 다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직선제를 통한 흩어진 대중 스님들의 마음과 수행의 가치를 되살리고 승가 공동체 정신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구니 스님들이 굉장한 역할과 또 많은 수행을 이렇게 깊게 넓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의 그런 참정권이 반드시 폭넓게 실현이 되어서 더 승가 공동체가 좀 섬세하고 디테일한 부분 그리고 더 소외층의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직선제를 통해서 많은 대중들이 정말 빛나는 수행자로 거듭내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주제 중에 사회민주주의 강화는 사회적 흐름과의 종이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우리 민주주의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세계 민주주의가 미국 트럼프라는 대통령을 2번씩이나 뽑았고 또 유럽에도 극우 정당들이
국회 의회에 진출하는 것을 넘어서서 확장세가 상당히 거세서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또 유럽의 지식인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전제로 해본다면 현재의 대의민주주의가 대표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대 대표대가 특정 지역만을 과대 대표하면서 힘은 전국적으로 발휘하는 이런 형태. 그 과대 대표되거나 그러다 보니 과대 대표는 반드시 그에 비례해서 과소 대표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성을 갖지 못한 입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이건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위태로운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총무원장 강선재의 경우에도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 이상의 폐해를 충분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분권 선거와 당동거리라고 하는 내 편이면 무조건 다 옳다. 무조건 수용할 수 있고 남의 편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관계없이 무조건 배척해야 됩니다. 이 당동거리에 근거한 팩트 정치가 정말 부끄럽게도 이 순간 전반을 지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저항하시고 때로는 무감각하게 잘 견디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실제로 어떤 생각을 좀 하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내는 순간 그런 흐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는 그런 풍토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저는 수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두 뿌리 중에 좀 더 강력하고 완전한 뿌리였었는데 이제는 우리 승가가 한국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어떤 모형을 제시해 줘야 될 때가 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은 이미 율장에도 있고 다양한 현대 특히 쟁사 갈마들을 보면 인간 세상이 어떤 식으로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의견 일치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을 갖고 있어서 그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해석해서 그 이론적인 논의를 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고 그것을 승가의 그 민주주의 선거 과정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이 시민사회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특히 우리 한국 민주주의가 처한 극심한 위기입니다. 특히 지난번 대선 때부터 이른바 비호감 대선이라는 이름으로 그 양 정파가 대표성을 상당 부분 상실한 양 정파가 그들이 미는 대표 중에서 당신들은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지 않냐 이렇게 강요했던 것이고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과정에 뭐 특별한 일이 생겨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왔고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봐주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여전히 그야말로 앞으로 또 다른 대통령 선거가 있어도 과연 정말로 좋은 사람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들 중에 누가 덜 나쁘냐를 따지는 선거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국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그거에 좀 총무원장 직선제를 우리가 구현해서 그걸 보여줌으로써 전반적으로 대표성을 강화하고 또 민주주의의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육정성 예. 총무원 참여민주주의 강화라는 사회적 근과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그는 이제 승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승가 공동체 또 뭐 불교 공동체 이런 얘기들을 이제 거의 뭐 이제 어느 때는 관용어처럼 쓰는데 저는 좀 공동체에 대해서 조금 글쎄요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조계종에서 이제 공동체 이제 하자 그러면은 조계종단이라는 것에 대한 귀속담 또 그래서 이제 조계종 종원 2조에 이제 그 본종은 석가세존에 자각같다 박행원만한 근본교리를 봉치하며 직지인심 견성승불 전법 고생함을 종지로 한다. 아마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이제 떠올리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좀 공동체를 조금 좀 달리 보면 어떨까? 뭐냐면은 저는 좀 다르다. 승가 구성원들은 다르다. 근데 그 전까지 저는 공동체를 봤을 때는 그냥 소속 그냥 인정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은 그냥 종단의 지금까지는 동원 대상
또 어떤 시달이 내려지면 수행에 일선에서 수행해야 될 분들, 종단에서는 좀 이렇게 저는 은연중에 또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마음 깊은 곳에 그런 것들이 이제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공동체라는 건 서로 다름이 있기 때문에 모여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다름이라는 것이 또 하나 이제 직선제로도 연결이 되고, 민주주의라는 것들도 같다면 그런 것이 필요 없는 거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름을 논의하는 장이 다르다고 해서 소외되지 않는 분들까지 참여하는 것이 저는 이제 민주주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애초에 승단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이제 만들어 냈었다고 생각이 이제 들어서, 그래서 다른들 개개인들을 인정하는 그런 어떤 속에서 공동체가 논의돼야지 승려가 동원이라든지 통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것이 바로 저는 이제 공동체의 회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건 참여민주주의라고 얘기할 때 어떤 참여라는 것들은 계속 덧붙인 민주주의는 당연히 참여하는 것이고 서로 다른들을 거기서 이제 풀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는 정치에 대해서 저도 그렇지만 특히 스님들은 거리를 두고 싶어한다는 생각들을 많이 이제 가지거든요. 근데 정치는 우리한테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이다. 괴롭지만 필요한 것이다. 수행을 위해서도, 수행 때문에 종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심을 안 갖는다고 그러지만, 결국 수행을 위해서도 또 정법 도생하기 위해서도 정치는 필요하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인식을 좀 넓혀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럴 때 종단의 갈마 정신이라든지 공동체 회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뒷부분에서 좀 세부적인 것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정치학교라도 열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확하게 시간들을 지켜주셔서 신속하게 끝났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간략하게 이제 제가 들었던 말을 요약하자면은, 저도 100% 공감합니다. 정치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동물이고, 또 우리 인간의 모든 행동 자체가 사실은 정치적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데, 다만 이제 그것을 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기준에 부합하게 모든 사람에게 이익되게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제 이런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저희들끼리 이제 점심 공양을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정치하시는 스님들이 예를 들어서 본사 주지, 그 다음에 종회의원, 총무원장이 되기 위해서 이제 활동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나왔던 매관 매직, 금권 선거 이런 것들이 지금 종단의 현 변폐로 드러나고 있는데, 다만 이것이 그분들만의 잘못일 것인가, 종회의원 스님, 본사 주지심, 총무원장 스님의 잘못일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종도들의 잘못이에요. 왜냐? 그 향을 바꿔서 찍어준 사람은 누굽니까? 이 종회의원 스님, 본사 주지심들은 직선제로 뽑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병폐가 우리가 개선이 되고 있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종도들의 의식 수준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아까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떤 제도도 사람이 만들어 온 제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빈틈이 있고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운영에 따라서 이 운영자의 의도에 따라서 나쁘게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대응을 해야 되겠는데, 그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편이 필요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직선제가 이 순간에서는 필요한 도구이자 꼭 필요한 도구이다, 이런 공감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현 가선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직선제가 단순히 투표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 대중의 참여와 투명성, 또 종단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로서의 직선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마쳤고요. 세 번째 주제는 승려 기본권과 현대 민주주의, 특히
승려 기본권의 현 주소, 또 특히 비구니 스님 참여, 전통과 현대 민주주의 원칙의 조화에 대해서 먼저 우리 비구니 스님이신 선엽 스님께서 먼저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저도 정단에 들어와서 거의 25년 이상 산 것 같은데요. 승려들의 기본권 추가해서부터 생각을 해보면 강원 때도 마음이 강원 안에 있을 때 잠깐 편안했던 것 같고요. 수행에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서울로 유학 왔을 때 강원을 옮겼을 때 그때부터 삶과 수행이 이렇게 같이 병행이 돼야 하는데 너무 많은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래서 이 승려들의 수행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일반인들은, 대중들은, 스님들은 기도만 하고 수행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배가 아프고 배가 고프고 춥고 덥고 뭐 이런 거에 스님들은 수행하면 다 초월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스님들도 인간의 몸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추우면 몸이 살이 애리고 배가 고프면 가슴이 아프고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의 이렇게 어떤 생로병사 속에서 다 일어나는 환경을 스님들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스님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지금 현재 의료복지가 조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님들의 수행권을 확립하기 위한 이 수행권의 보장성 안에 들어가 있는 주거라든가 의료라든가, 그 다음에 스님들의 병원에 갔을 때 그런 타 종단에 비교해 봤을 때, 타 종교에 비교했을 때 아직도 30% 정도의 지원, 큰 수술 앞에서 나머지 70%를 수행자가 마련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수행자들이 큰 병에 걸렸을 때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스님들의 주거가 선방에 가서 안거나거나 아니면 이제 소임 봤을 때, 그때 외에는 주거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가지고 이절저절, 심지어는 보따리를 싸서 박스에 속인 집에 보내거나 아니면 속가 집에 보내서 짐을 보관하는 경우, 철철이 옷을 바꿔서 속인님의 택배를 보내고 갖고 오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대중초소에서 요즘에 방을 잘 내주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이 변화가 많습니다. 그리고 스님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스님들이 입적 후에도 사실은 절에 가면 백중 때나 생전내수제까지도 지냈는데, 스님들이 입적하고 나면 스님들의 이력 자체가 수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의 진영각은 있어요. 절집마다 진영각은 있는데, 노스님들, 옛날에 이름도 잘 알 수 없는 스님들의 진영은 모셔져 있지만, 현재 스님들의 입적 후에 다비의 문제, 장래의 문제, 그 다음에 스님들의 이력에 대한 수습도 그 본사마다 하나도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님들의 교육의 문제, 스님들마다 다 그 민주주의 안에 아까 그 다름이 화합됐을 때만이 대중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형성되듯이 스님들만의 그런 다양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고, 출가 전에 또 스님들의 또 이력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잘 취합을 하다 보면 스님들의 능력을 또 다시 교육으로 또 꽃을 피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아직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스님들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수행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4가지가 굉장히 필요한데요. 주거, 의료, 그 다음에 연금. 스님들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근데 스님들은 지금 현재 스님들의 최대 로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스님들의 최대의 로망은요, 기초수급자래요. 11평짜리, 9평짜리에서 스님들이 지금 현재 종단의 지원을 받지 못한 스님들은 수급자로 전락이 되어서 그 수급비 70만원, 80만원을 가지고 생존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종단은 이런 실태를 파가지 않고 기득권층에 의한 그들의 배불림, 그들의 권력 행사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종도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지고 있고요. 특히나 그 어렵고, 스님들만 해도 뭐 계층이 다릅니다. 추가 전에 좀 더 배운 집, 또 넉넉한 집에 추가하신 스님도 있고, 어려운 환경에서 추가하신 스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게 평등성이 유지되기 위해서 출가를 했고,
그래서 수십 년을 바쳐서 공부를 하고 수행을 했고 부처님 법대로 살기 위해서 정진환 스님들의 마지막 노후 삶이 노숙자 아니면 국가에서 받는 수급자의 삶으로 전락해서 마감한다는 건 저는 이건 조계종의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부터 시작되는 일들이 스님들이 마음을 내셔갖고 스스로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생존권이 보장되면서 수행권이 확립되고 그 수행권 속에서 더 자유로운 수행의 그 대중들이 서로 간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나는 수행의 날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스님들의 삶은 되돌아보지 않고 큰 들에서 국법국 보물들이 있는 절의 스님들만 위대한 스님들이라고 보시고 있고 정말 오갈 데 없는 스님들의 그런 삶에 대해서 너무 음지의 삶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종단 안에서 그 문제를 알면서도 잘 살피지 않는 게 가장 문제이고 사실은 이번에 총무원장 직선제가 다음에 진행되는데 그 총무원장 직선제를 정말 실현하신 영웅 같은 총무원장 스님이 나타나면 모든 종도들이 스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렇게 많은 날들을 이렇게 비구니 스님으로서 밖의 삶을 같이 살아가면서 이 삶은 개선이 되지 않으면 끝내는 스님들은 정말 씨앗이 많을 거라 생각되고 미래 불교, 미래 승려들의 교육이라든가 미래 승려들의 불교 환경 또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대한불교 조계종의 재산권 역시도 어떤 기득권층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야합에 의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위기감까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큰 어른이 큰 마음으로 종도들의 모든 대중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어머니가 되신다면 불보살님이 되어주신다면 그 대한불교 조계종은 빛나는 수행 집단으로 거듭날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불교계와 가까이 가게 된 계기가 학문으로서 불교를 공부하면서 시작을 했고 그때 이제 가장 집안 교수님이 세우신 사모금에 입학하며 시작됐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비구니 스님들과도 인연들이 맺어져서 비구니 스님들의 생활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정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충격적입니다. 특히 기초 수급자가 되는 것이 꿈이다 이런 말씀은 어떻게 형언하기 힘든 고통이 느껴질 정도로 이것이 사실 민주주의가 뭐냐고 얘기하면 민주주의는 흔히 이제 다수결 원칙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 이전에 바탕에 깔려있는 게 동반자 원칙이거든요. 민주주의는 동반주의입니다. 모든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동반자다. 그게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다수결 원칙은 의견들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해서 더 이상 토론이 잘 안 되고 그럴 때 마지막 방법으로 다수결을 택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도 다수결로 택하고 그 과정과 결과 속에서 소수자의 목소리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민주주의를 그냥 다수결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고 다수가 없었으니까 그거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잘못된 것이죠. 사실 저 같은 사람의 책임이 큽니다. 학교 시민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제가 잘못 가르친 건 잘못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이 민주주의가 왜 이런 방식으로 잘못했을 때냐 하면 이게 우리가 받아들인 게 그런 것만처럼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선거해서 다수 표를 얻은 사람이 모든 권력을 진다. 위너 테이크 올이라고 표현하는 이긴 자가 한 표보다 더 이기면 모든 권력을 진다. 이게 지금 민주주의로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은 아테네 민주주의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테네 민주주의도 특히 제가 높이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모든 남성들, 성인 남성들이 한정됐지만 모든 남성들 중에서 그냥 추첨을 해가지고 어떤 자리를 맡기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전제는 뭔가 하면 어떤 시민이 대통령을 맡아도 대통령 자리를 해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교육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추천이 가능했죠. 만약 그랬다가 공동체를 맡기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이 추천되면 어떡하겠어요? 그 기본 전제가
종도들이 모든 전반적인 그 수준이 비슷하다.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그런 전제를 갖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비구 스님부터 이제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받고 공부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비구니 스님들도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당연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럼에도 저는 이 상황에 즉해서 판단해야 되고, 바로 비구니 스님에게도 총무원장 나와서 후보로 올라가겠다, 이런 것까지 아직은 줄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총무원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은 드려야 됩니다. 피선거권 문제는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해 보는 거고, 정말 그 다음에 다시 논의를 거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서라도 우리 승강 공동체가 최소한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삶이 생존과 실존의 두 차원에 걸쳐 있고, 그것이 둘이 아니다라는 게 불교의 핵심 가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데 무슨 수행과 같은 실존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 출발점을 어떻게든 마련해야 되고, 지금 현재와 같은 간선제로 총무원장 선거를 해버리면 이게 나아질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 물론 그때 선출된 총무원장 선생님이 어떤 분야에 따라서 조금은 변화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구조가 바뀔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최소한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직선제라는 걸 통해서 비구니 스님들에게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고, 전반적인 그 정책이나 이런 데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적인 출발점은 생존권의 보장이죠. 수행권의 보장의 전제 조건이기도 하고, 이건 뭐 일반 지금 우리 시민들에게도 보장하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데, 수행자로 마음을 내신 비구니 스님들을 소외시킨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수행자로서의 삶 속에 제가 가장 느끼는 게 두려움의 대상, 위계관계가 너무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위계관계 속에 그 두려움과 그걸 극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비구니 스님들은 굉장히 노출돼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말씀을 하지도 못하고, 몇 시간을 전화를 제가 이렇게 직선제 방을 만들어서 했을 때 2시간씩 오는 스님도 있었고, 거의 막 문자로 어젯밤에도 오시고, 근데 그 위계관계 속에 그 본사 속에 또 말사 스님들 관계, 그거를 뛰어넘지 못하는, 승가가 사실은 육화경에 의한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그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대로만 회복된다면 좋은데, 그런 승가의 위계관계, 비구니 관계, 본사, 말사, 그 다음에 총무원장, 그 정무행정팀의 그런 모든 관계가 위계 속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으로 남아서 이게 정말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 94년도 개혁의 또 하나의 어떤 그 큰 이슈가 본사 주지 임명권을 총무원장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너무나 그 임명권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서 그것도 참 개혁의 어떤 큰 범위를 차지했죠. 예, 그랬는데 이 민주주의라는 말은 사실은 그 일반 사회에서, 국가에서, 세속에서 통용되는 말이고, 그보다 훨씬 앞서서 2500~600년 전에 이미 부처님은 상가의 청규를 만들어서 민주주의법보다도 훨씬 훌륭하고 훨씬 고귀하고 훨씬 가치 있는 제도를 잘 마련해 놨습니다. 근데 마지못해서 94년도 채택한 법이 민주주의 다수 가결법을 채택하는 바람에 또 이런 병폐가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이 대한불교 조계종 구성원들이 그야말로 출가 본륜의 자세와 율장 정신으로 돌아간다면은 정말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예, 정말로 그 길을 이탈해 나와가지고 자꾸 옆길로만 갑니다. 돌아가질 않아요.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출가하셨잖아요. 버리고
놓고 끊고 출가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도 출가자라는 말을 들으면서 부처님이 다 버리고 놓고 떠난 것을, 그것을 지금 출가자들이 그걸 주워 담으려고, 그걸 하나라도 더 거머쥐려고, 그걸 하나라도 더 모으려고 부처님과 등 돌리고 반대 방향을 향해 가는 이 자체가 본인들이 출가자라는 것, 수행자라는 것, 세상의 모든 일을 놓았다는 이 자각을 망각한 거예요. 이 각성을. 예, 이 각성을 망각했기 때문에 이런 행태를 보인다. 그래서 정말 각성하고 출가자의 긍지를 좀 가지고 출가 수행자의 어떤 그 청정함을 좀 보이고 모든 사료부터 좀 존경받는 그런 그 수행자들 교단이 되기를 다 동참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승려법, 조계종 승려법을 보면은 권리조항이 있고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 권리조항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조계종 승리라면은 교육받을 권리, 선거권, 피선거권, 종무직 취임권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질병, 노후, 복지 등의 복지 혜택권, 이것이 권리입니다. 지금 우리 비구니 스님들 특히, 그러니까 이 선거권, 피선거권, 종무 어떻게 보면 담임권이죠. 이걸 갖고 있다면은 우리 종도들은 누구나 다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이 되고, 누구라도 또 직책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권리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질병이나 노후복지에 대해서 또 혜택권이 있다. 이게 분명히 명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걸 좀 더 구체화하고 좀 더 실천을 했다라면은, 시행을 했다라면은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서 굳이 논해야 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박병기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테네 시민들은 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걸 맡겨도 가능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제가 대한불교 조계종의 교육부장을 4년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특히 기본교육과정이 4년이잖아요. 그 기본교육과정이 4년이 우리 종단에서 요구하는 정도 수준을 다 맞춰내는 교육을 우리는 시켜서 스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뭘 맡겨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게 비구 스님이든 비구인 스님이든 기본적인 걸 다 갖춰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 종단 교육의 실패고 종단 교육에 대해서 다시 뒤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비구니 스님들이 선거권, 피선거권의 상당 부분의 제약을 비구들보다 더 받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비구들조차도 사실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지금 보장이 안 되는 간선제 형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죠. 우리 종교들의 대략 한 2% 정도만 총무원장 그 간선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비구니 스님들에 관한 저는 얘기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비구니 스님들이라고 해서 종단의 교육을 덜 받은 거 아니에요. 충분하게 비구나 비구니가 똑같이 받았고 똑같은 역량이 있고 종단 안에서 또 역시 제대로 된 역할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비구 못지않게 수행도 하고 있고 또 그 교화의 영역에 대해서도 또한 역할들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종단에서 스님들이 출가 안 하고 있다라고 걱정만 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인적 자원조차도 사장시키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비구니 스님들을 또 그 인재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에게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다라면은 굳이 스님들이 앞으로 많이 돼서 뭐 하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지금 자원조차도 모두 활용을 해낸다라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비구니 스님들에게 굳이 선거권, 피선거권을 또는 종무단임권을 제약을 한다는 것은 우리 종단의
매우 그 불행한 일이고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플로어에도 예, 의견이 프로에서 있는데. 말씀은 저희들이 좀 말씀 다 끝난 다음에 또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요. 세 번째 주제, 승려 기본권의 현 주소, 그 다음에 비구니 스님의 참여, 전통과 현대 민주주의 원칙의 조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말씀을 가만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우리 뭐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잘하고 있는 현재 우리 조계종단의 권사들도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보니까 화엄사, 그 다음에 월정사, 그 다음에 손사 같은 경우에는 이 교구장 스님의 의지에 따라서 수말사의 재정이 지극히 우량한 수말사 기도처의 재정권을 교구 재정으로 편입을 시켜서 교구의 스님들의 승려 복지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해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모범적인 세차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 직선제를 얘기를 하는 것도 이 총무장 스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뭐 지금 총무장 스님뿐만 아니라 다음에 나오시고 선출되신 총무장 스님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이런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현행 시스템 하에서도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종단 쪽으로 확산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결국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태우큰 스님께서 종무 단임권, 선거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저희들 스님들의 승려 복지를 얘기를 하면서 다른 종단, 다른 종교가 비교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잘 운영되고 있는 천주교, 천태종, 진각종, 원불교. 근데 이러한 종단과 종교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중앙집권제예요. 100%.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산과 인력 관리를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종무 단위권이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왜냐? 공무원 조직 마냥으로 너 어디 교단에 가서 근무해 하면은 거기 가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만큼 인사 발령을 받아서 가서 지내야 되고 당연히 거기서 일하는 만큼 보수가 주어지게 되고 퇴직한 뒤에는 또 당연히 또 복지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계종은 좀 특이한 운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천주교나 원불교, 그 다음에 진각종 이런 데는 중앙 집권제로 해서 재정과 인사를 전부 총괄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반대, 극단적인 반대의 케이스는 어디가 있습니까? 개신교, 그 다음에 태고종 같은 경우에는 전부 종단이나 묶어져 있지만 거기는 전부 자영업자예요. 각각의 교회의 주인이 따로 있고 각각의 절의 주인이 따로 있어서 종단은 그냥 사학연합회 수준으로 해서 그냥 회비 내고 이 울타리 안에 정도만 있는 거지 각지의 삶은 각기가 책임집니다. 근데 조계종은 이 가운데 형태의 프랜차이즈 형태라고 보여져요. 저는. 왜냐하면 공찰도 있고 사설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재정 공영화, 아까 말씀드린 화엄사든지 선운사든지 이런 월정사든지 잘 하고 있는,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이런 본사들처럼 공찰의 재정 공영화를 통해서 재적승들의 결국은 승려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형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적으로 전 종단으로 확산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 시간 지금 3가지 5카테고리 중에서 지금 3카테고리가 지났는데 10분 정도 쉬고 잠깐 화장실 갔었다가 바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